희수는 세탁기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진우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은 작은 카드 영수증 한 장이었다. 주얼리 800영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진우가 세미나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다며 외박했던 날이었다. 그날 희수의 생일은 이틀 전이었고 진우가 내민 선물은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만 원대 스카프였다. 희수는 영수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가슴이 뛰거나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고요함이 거실을 채웠다. 8년. 대학 시절 과 대표로 만나 3년을 연애했고 5년을 부부로 살았다. 사람들은 진우를 보고 계룡남 개천에서 용난 남자이라며 칭송했지만 그 용을 만들기 위해 희수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의 등 뒤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희수야, 나 넥타이 좀 봐줘. 욕실에서 막 나온 진우가 젖은 머리를 털며 다정하게 불렀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희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의 목에 넥타이를 걸어줄 때 어제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독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살갗에 배어든 것 같은 달콤한 바닐라 향. 희수가 쓰는 비누 향도 진우의 스킨 향도 아니었다. 넥타이 예쁘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상무님이랑 골프 약속도 있고. 저녁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진우는 희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희수의 미소도 사라졌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8인용 식탁을 보았다. 시어머니 정 여사가 가문의 품격이라며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대리석 식탁이었다. 매일 아침 그 식탁 위로 5가지 반찬과 따뜻한 국을 올리던 희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희수는 휴대전화를 들어 진우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팔로우하는 수백 명의 사람 중 최근 들어 부쩍 좋아요를 누르는 빈도가 높아진 한 여자를 찾아냈다. 도슨트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의 피드에는 며칠 전 28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당신의 서프라이즈는 언제나 완벽해. 라는 짤막한 캡션과 함께 그 순간 희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이 안락한 가정이 사실은 얇은 얼음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그날 오후 시어머니 정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희수야, 이번 주말에 아버님 생신인 거 잊지 않았지? 진우 바쁘니까 내가 미리 호텔 예약하고 선물도 내가 골라놔라. 알지? 아버님은 브랜드 따지시는 거. 평소라면 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을 희수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입에서 나간 대답은 조금 달랐다. 어머니, 이번에는 진우 씨가 직접 준비하게 두시는 게 어때요? 진우 씨가 요즘 기운이 넘쳐서 이것저것 쇼핑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버님 선물도 아주 비싼 걸로 고를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정 여사의 의아한 침묵이 흘렀다. 희수는 그 침묵을 즐기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집이 이제는 거대한 쓰레기통처럼 느껴졌다. 이제 분리수거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배신을 확인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상대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하지만 희수는 잘 알고 있었다. 질문은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고 대답을 구걸하는 자는 이미 패배자라는 것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한 뒤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었다. 바닐라 향인지 뭔지 모를 그 불쾌한 잔상을 털어내기 위해서였다. 희수는 가장 먼저 집안 곳곳에 숨겨진 진우의 사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계룡남 특유의 결핍 때문인지 겉으로는 검소한 척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품을 수집하는 버릇이 있었다. 희수는 그가 서재 깊숙이 숨겨둔 고가의 시계 케이스들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희수가 모르는 시계들이 3개나 더 들어있었다. 그가 회식하고 늦어라고 말했던 밤들이 시계 바늘이 되어 희수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희수는 서점에 들러 가죽 커버가 씌워진 두꺼운 노트를 한 권 샀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분리수거 명단이라고 적었다. 월요일 진우 퇴근 후 헬스장 간다고 함. 실제로는 내 연녀의 오피스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확인.
화요일 시어머니 정여사 진우의 보너스로 명품 가방을 샀다며 자랑 전화. 진우는 희수에게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함. 희수는 이제 진우의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속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관찰하는 관객이 되었다. 진우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희수는 그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대신 그의 옷 주머니를 뒤져 향수 샘플이나 식당 영수증을 수집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날짜별로 봉투에 담아 친정집 창고에 맡겨둔 개인 금고에 차곡차곡 쌓았다. 진우는 희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희수가 차려주는 아침 황태국을 들이키며 당신 손맛 아니면 해장이 안 돼 같은 소리를 짓거렸다. 희수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당신이 이 따뜻한 국물을 마실 수 있는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희수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오는 길에 당신 생각나서 샀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꽃은 예전처럼 백합이 아닌 짙은 붉은색 장미였다. 희수는 그 꽃을 받아들며 코를 들이밀었다. 장미향 뒤로 익숙한 그 바닐라 향이 스쳤다. 진우는 이제 내연녀를 만난 뒤 향수를 뿌려 냄새를 덮는 수고조차 하지 않을 만큼 안일해져 있었다. 고마워요, 진우씨. 꽃말이 열정적인 사랑이네. 당신 요즘 참 열정적인가 봐. 희수의 뼈있는 말에도 진우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회사 일이 그렇지 뭐. 당신도 좀 쉬어. 이번 주말엔 처가댁까지 말고 집에서 푹 쉬자고. 희수는 화장실로 들어가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었다. 일요일 외박을 위한 밑작업 시작. 처가 방문 취소 종용. 희수는 관찰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가장 신뢰하는 일상의 루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진우는 매일 아침 정해진 칸에 놓인 다려진 셔츠를 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결벽증이 있었다. 희수는 그가 가장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셔츠에 소매 단추 하나를 아주 느슨하게 달아놓았다. 미팅 중간에 단추가 툭 떨어졌을 때 진우가 느꼈을 그 당혹감과 일상의 붕괴. 그것은 희수가 계획한 거대한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희수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평생 남편의 뒤를 닦아주던 고분고분한 아내의 얼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희수는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버님 생신 파티요. 제가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진우 씨도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수화기 너머 정여사의 들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희수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걸릴 시간을 계산하며 조용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희수에게 시댁은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 주인공은 늘 시아버지 강 회장과 시어머니 정여사였고 남편 진우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후계자였다. 희수의 역할은 무대 뒤에서 소품을 챙기고 조명을 조절하며 가끔 무대 위에 올라가 완벽한 가문의 일원처럼 웃어주는 엑스트라였다. 그 중에서도 강 회장의 생신은 1년 중 가장 큰 공연이었다. 정여사는 일주일 전부터 희수를 달달 볶았다. 희수야, 아버님 모시는 손님들이 한둘이니? 음식간 하나까지 내가 직접 챙겨라. 호텔 주방장한테만 맡기면 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게다. 예전에 희수라면 며칠 밤을 새워 메뉴를 짜고 답례품을 골랐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희수는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정여사가 가장 신뢰하는 가사 도우미와 호텔 매니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척하면서 정작 본인은 특별한 영상 제작에 몰두했다. 생신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성진그룹의 인맥들로 가득 찼다. 정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진우를 치켜세우기 바빴다. 우리 진우가 이번에 추진한 프로젝트가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아버님 닮아서 수완이 보통이 아니에요. 며느리도 저렇게 조신하게 내조를 잘해주니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해요. 희수는 그 칭찬을 들으며 정여사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독을 품은 꽃처럼 서늘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강 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헌정 영상이 상영될 차례였다. 자, 이제 아버님의 진한 공로와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희수의 멘트와 함께 불이 꺼졌다. 화면에는 강 회장의 젊은 시절과 성진그룹의 성장 과정이 흘러나왔다. 손님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칠 때쯤 영상은 최근의 가족 여행 섹션으로 넘어갔다. 화면 가득 진우와 희수의 다정한 사진들이 지나가더니 갑자기 화면이 살짝 지직거렸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어느 고급 주얼리 샵의 CCTV 화면과 흡사한 고화질 영상이었다. 영상 속 진우는 낯선 여자와 함께 웃으며 목걸이를 골라주고 있었다. 여자가 진우의 볼에 입을 맞추자 진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 아래에는 자막이 흘렀다. 성진그룹의 미래, 진우 씨의 특별한 선물 안목.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정 여사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강 회장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다. 진우는 당황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희수가 미리 기술적 오류를 대비해 문을 잠가둔 제어실 때문에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우가 내연녀 채린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본이 이어졌다. 오늘 엄마 생신 파티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지루해 죽겠어. 빨리 너한테 가고 싶다. 정 여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효자. 아들이 정작 어머니의 생신을 지루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희수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하지만 충분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외쳤다. 어머 죄송합니다. 영상 제작 업체에서 편집 실수를 했나 봐요. 진우 씨가 이번에 홍보 모델 오디션 영상을 확인한다고 하더니 그 파일이 섞여 들어갔나 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홍보 모델 오디션이라는 조잡한 변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희수는 끝까지 울먹이는 연기를 하며 정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업체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처리할 줄 몰랐어요. 진우 씨가 모델이랑 너무 다정해 보여서 오해받으면 어쩌죠? 정 여사는 손님들의 시선 때문에 화도 내지 못한 채 부르르 떨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완벽했던 가문의 잔치는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는 미친 듯이 핸들을 두드렸다. 너 미쳤어? 그걸 확인도 안 하고 틀어? 당장 그 업체 어디야? 내가 미안해, 진우 씨. 당신이 하도 바쁘다고 해서 내가 직접 업체 골랐던 건데, 그런데 진우 씨, 영상 속 그 여자 누구야? 오디션 보는 사람치고는 당신이랑 너무 가까워 보이던데. 설마 아니지? 진우는 희수의 눈을 피하며 침을 삼켰다. 아니라고 했잖아. 모델이라니까. 희수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 파티에서 시부모가 잃은 것은 단순한 체면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아들 진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우는 희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사람은 큰 불행보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불편함에 더 빨리 무너지는 법이다. 희수는 지난 8년간 자신이 진우에게 제공했던 것이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만든 사회적 갑옷이었음을 증명하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머리맡에 놓여 있어야 할 시원한 꿀물과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가 보이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보니 희수는 느긋하게 요가를 하고 있었다. 희수야, 오늘 나 상무님 브리핑 있는 날이잖아. 내 남색 셔츠 어디 있어? 희수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세탁소에서 아직 안 왔나 봐요.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네. 대충 옷장에 있는 거 입고 가요. 진우가 옷장을 뒤져 꺼낸 것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목둘레가 누렇게 변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낡은 셔츠였다. 평소라면 희수가 미리 손질해버렸을 물건이다. 진우는 짜증을 내며 직접 다리미를 들었지만 한 번도 제 손으로 옷을 다려본 적 없는 그의 손에서 셔츠는 더 엉망이 될 뿐이었다. 결국 그는 꾀죄죄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진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집밥을 기대하며 귀가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정체불명의 냉동식품과 성의 없이 썰어낸 김치뿐이었다. 이게 저녁이야?
나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요, 진우 씨. 아버님 생신 파티 이후로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운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당신이 이해해 줄 거죠? 아, 참. 당신이 좋아하는 그 비싼 와인 말인데 실수로 코르크를 잘못 따서 다 상했더라고요. 그냥 버렸어요. 진우가 아끼던 수백만 원 상당의 빈티지 와인이었다. 진우는 뒷목을 잡았지만 아픈 아내에게 화를 낼 명분이 없었다. 그는 배달 음식을 시키려 휴대폰을 들었지만 희수가 미리 손을 써둔 덕에 집 주변 단골 식당들은 모두 금일 휴업 혹은 배달 불가였다. 진우는 결국 집을 나가 내연녀 채린을 만나려 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그녀에게 명품 백이라도 사주며 위세를 떨고 싶었다. 하지만 백화점 결제대 앞에서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다. 그 카드는 시어머니 정 여사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것이었다. 사실 희수는 지난주 정 여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다. 어머니, 진우 씨가 요즘 모델들한테 돈을 너무 쓰고 다녀서 소문이 안 좋아요. 아버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카드 한도부터 줄여놓는 게 어떨까요? 제가 관리하는 척하면서 아껴 쓸게요. 아들의 외도 사진을 본 뒤로 잔뜩 도끼가 올랐던 정 여사는 희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들의 자금줄을 묶어버렸다. 진우는 채린 앞에서 체면을 구긴 채 도망치듯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밤늦게 돌아온 진우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의 냉기였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고 희수는 이미 잠든 척 돌아 누워 있었다. 진우는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평소 그가 쓰던 고가의 수입 샴푸 대신 저렴한 대용량 비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따뜻한 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희수가 미리 온수 밸브를 살짝 잠가두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차가운 물로 대충 몸을 헹구며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품격과 안락함이 사실은 희수의 세심한 배려와 희생 위에 세워진 사필귀정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배려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날 선 불편함만이 남았다. 정 여사에게 사교 모임 청남회는 단순한 친목 그 이상이었다. 재계 안주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세를 확인하고 아들 진우의 신부감을 고르듯 정보를 캐내며 권력을 휘두르는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희수는 그 성역을 정 여사 스스로 불태우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희수는 정 여사가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라이벌 미도그룹의 박 여사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하지만 직접 정보를 흘리는 하책은 쓰지 않았다. 대신 정 여사가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 기획안에 교묘한 함정을 팠다. 어머니, 이번 바자회에 진우 씨가 아끼던 소장품들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성진의 차기 리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기사가 나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의 평판을 회복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정 여사는 희수가 내민 기획안에 덜컥 서명했다. 희수가 리스트에 끼워 넣은 것은 진우가 내연녀 채린에게 사주려다 카드 한도 초과로 취소했던 그러나 이미 정 여사의 비자금 장부에는 구입 완료로 적힌 한정판 명품 가방들이었다. 바자회 당일 청남회 회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희수는 정 여사를 대신해 전시 물품들을 소개했다. 이 가방들은 정 여사님께서 특별히 진우 씨의 서재에서 직접 고르신 물건들입니다. 아들의 취향까지 기부에 보태시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시죠?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질 때쯤 희수는 미리 섭외해둔 감정사를 무대로 불렀다. 오늘 수익금 전액이 기부되는 만큼 물건의 가치를 확실히 보증받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감정사의 표정이 묘해졌다. 그는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가방들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입니다. 가죽의 질감은 비슷하지만 로고 마감이 다르네요.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재벌가 안주인이 가짜를 내놓고 자선 행사를 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실 이 가방들은 진우가 채린에게 줄 진품을 사기 전 희수가 미리 동대문에서 구해다 진우의 서재에 바꿔치기해 둔 것들이었다. 정 여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진우가 이런 걸 샀을 리가.
희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며 연기했다. 어머니, 그럼 진우 씨가 진짜 가방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어머니께는 가짜 영수증만 보여드린 건가요? 제가 며칠 전 진우 씨 가방에서 본 그 여자 이름이 적힌 영수증들이 설마. 희수의 이 실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정 여사의 비도덕성뿐만 아니라 아들 진우가 내연녀에게 진품을 바치고 어머니를 속여 가품을 넘겼다는 파렴치한 가정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를 비롯한 라이벌들은 이때다 싶어 속삭였다. 어머 정 여사,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망신을 줘? 가풍이 참 저렴하네. 그날 저녁 성진그룹의 저택은 지옥으로 변했다. 강 회장은 정 여사의 뺨을 내리쳤고 정 여사는 집으로 돌아온 진우의 머리채를 잡았다.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년한테 갖다 바친 가방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바닥이 났단 말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진짜 가방 산 적 없다고요. 진우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희수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영수증과 카드 내역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제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짐승처럼 물어뜯기 시작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누가 나를 속였는가에 대한 증오만이 남았다. 집안은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다. 정 여사는 사교계에서 매장당한 화풀이를 진우에게 퍼부었고 강 회장은 아들의 여자 문제와 비자금 유출 의혹을 조사하느라 비서실을 들들 볶았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희수는 가장 평온한 얼굴로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분리수거하기 시작했다. 희수는 먼저 거실 한복판에 놓인 시어머니의 애장품, 고가의 도자기와 조각상들을 감정사에게 넘겼다. 명분은 완벽했다. 어머니, 이번 바자회 사건으로 떨어진 성진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가 필요해요.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기부금으로 쓰면 아버님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정 여사는 강 회장의 눈밖에 난 처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수에게 처분 권한을 넘겼다. 하지만 희수는 그 돈을 기부하는 대신 친정어머니 명의로 세워둔 유령법인의 계좌로 조용히 빼돌렸다. 8년간 시댁의 살림을 도맡으며 익힌 자금 세탁 기술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요즘 회사에서도 고립된 상태였다. 상무님과의 골프 약속은 취소되었고 팀원들은 그의 가짜 가방 스캔들을 뒤에서 비웃었다. 그런 진우가 유일하게 위안을 삼던 것은 서재에 가득 찬 한정판 피규어와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었다. 희수는 진우가 술에 취해 들어와 뻗어 있는 사이 중고 명품 거래업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남편이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다 정리하고 싶대요. 급하게 파는 거니까 헐값에라도 가져가세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진우는 텅 빈 서재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희수야, 내 오디오 어디 갔어? 내 시계들은? 아, 진우씨. 당신 어제 술 취해서 그랬잖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팔아서 내 죄를 씻고 싶다고 울면서 나한테 부탁했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직접 사인까지 해줬는데. 희수는 미리 준비해둔 진우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양도 확인서를 내밀었다. 진우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미 물건들은 트럭에 실려 떠난 뒤였다. 희수는 이제 마지막 분리수거 대상인 채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채린에게 진우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 퇴거 통지서를 보냈다. 물론 진우의 인감을 몰래 찍어서 말이다. 진우 씨가 이제 당신이 지겹대요. 어머니한테 걸려서 집안 망신 다 시켰는데 당신까지 챙길 여력이 없나 봐요. 위자료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희수가 건넨 봉투에는 고작 몇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자존심이 상한 채리는 즉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다. 강진우, 너 진짜 쓰레기구나. 오피스텔 빼라고. 이딴 돈 던져주고 끝내자고. 내 마누라 시켜서 나 모욕한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채린의 욕설을 받아내야 했다. 그는 이제 집에서도 밖에서도 기댈 곳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되었다. 일주일 만에 저택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화려했던 가구들은 사라졌고 장식장에는 먼지만 내려앉았다.
진우는 소파도 없는 거실 바닥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까먹는 처지가 되었다. 희수는 가방 하나에 자신의 짐을 모두 쌌다. 거창한 이삿짐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진짜 자산은 이미 해외 계좌와 친정의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진우 씨, 밥 잘 챙겨 먹어. 나 내일 아침엔 일찍 나가봐야 하거든. 어디 가는데? 그냥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아침 식사 재료 좀 사러. 희수는 차갑게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결혼 첫날 아침 희수는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그때 진우는 희수의 뒷모습을 안으며 평생 이 밥 얻어먹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라고 속삭였다. 희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8년간 한 번도 그의 아침상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희수는 8년 전 그날과 똑같은 메뉴를 준비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정갈하게 구운 고등어, 그리고 정성껏 끓인 미역국. 거실 소파마저 중고업체에 넘어가 텅 빈 집안에서 진우는 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며칠간 희수의 냉대에 시달리고 회사와 내연녀 사이에서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이 따뜻한 식탁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희수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차려준 밥 먹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진우는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었다. 희수는 그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사랑도 증오도 아닌 곧 도살될 짐승을 구경하는 도축업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천천히 먹어, 진우 씨. 이게 내가 당신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니까. 진우가 숟가락을 멈추기도 전에 희수는 밥그릇 옆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다. 이게 뭐야? 당신이 사인해야 할 이혼 서류.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내연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빼돌린 회사 공금 내역서. 아, 이건 시어머니 비자금 장부 사본인데 조 본부장님이 나가기 전에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안에 가득 찼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해? 당신이 바닐라 향 풍기며 돌아다닐 때 나는 당신 인생의 바닥을 파고 있었거든.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셔. 내가 어제 조용히 전달해 드렸거든. 당신이 회사 돈으로 여자 목걸이 사준 거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공금. 횡령인 거 알지? 진우는 서류를 집어 들려 했지만 손이 벌벌 떨렸다. 희수야,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아버님이 나 가만 안 두실 거야. 당신이 좀 말려줘. 말려달라고? 당신이 내 친정 사업 자금 가지고 나 협박할 때 나도 똑같이 느꼈어. 아, 참. 당신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어제 매매 계약 완료됐어. 잔금은 내 계좌로 들어왔고 당신 짐은 이미 저기 현관 앞에 종이 박스에 담아뒀으니까 다 먹으면 그대로 나가면 돼.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가구도 가전도 아내의 온기도 사라진 집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었다. 너 진짜 독하다.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래? 8년을 속인 건 당신이고 나는 딱 8일 만에 정리한 거야. 억울해? 그럼 법정에서 따져. 아, 법정 갈 돈은 있으려나? 당신 계좌 아버님이 이미 동결시키셨던데. 진우는 결국 밥그릇을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단정하게 접어 식탁 위에 놓았다. 잘 먹었지? 설거지는 당신이 해. 아, 세제가 떨어졌을 거야. 그냥 물로 대충 헹구고 나가. 희수는 미리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진우가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려 했지만 희수는 구두굽 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문을 열었다. 진우 씨, 당신이 그랬지? 내가 너무 투명해서 재미없다고. 이제 당신 인생은 아주 스펙터클해질 거야. 축하해.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희수의 8년 연극도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완벽한 자유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뿐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희수는 창문을 끝까지 내렸다. 8년간 그녀의 폐부 깊숙이 쌓여있던 성진 가문의 묵직한 먼지들이 차가운 바람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진우의 절규 섞인 문자, 정 여사의 고함이 담긴 음성 메시지, 그리고 강 회장 비서실의 회유 섞인 연락들. 희수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희수는 태블릿 PC를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이미 익숙한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성진그룹 3세 강진우, 공금 횡령 및 비자금 유출 의혹 조사 착수. 재계 안주인 정모 씨, 자선 바자회 기획 사기 및 가품 유통 논란으로 입건. 희수가 조 본부장과 거래하며 검찰에 넘겼던 자료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지만 이미 여론은 최악이었다. 진우는 이제 유능한 후계자가 아닌 가문을 망친 페류나로 낙인 찍혔고, 정 여사는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사교계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내연녀 채린이었다. 언니, 나 다 말했어. 진우 씨가 시킨 대로 장부 조작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어. 나만 죽을 순 없잖아. 희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현명하네. 덕분에 나도 일찍 떠나. 서로를 사랑한다던 이들의 최후는 결국 각자의 안위를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게이트로 향하던 희수 앞에 낯익은 노신사가 서 있었다. 강 회장의 그림자였던 조 본부장이었다. 그는 희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덕분에 손주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희수 양. 정말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본부장님도 이제 그 지옥에서 나오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 찾으러 가야죠. 강 회장님이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들이 찾는 서희수는 이미 죽었거든요. 희수는 조 본부장이 건네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이 희수의 친정 사업을 압박하기 위해 쥐고 있던 마지막 채권 원본들이 들어있었다. 희수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제 친정 부모님도 희수도 그 누구의 인질이 아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희수는 기내식으로 나온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연극은 이제 그녀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 되었다. 진우는 지금쯤 텅 빈 집에서 형사들의 전화를 받으며 떨고 있을 것이다. 정 여사는 거울을 보며 무너진 자신의 얼굴에 절규하고 있을 것이고, 강 회장은 무너져가는 그룹의 주가를 보며 뒷목을 잡고 있을 터였다.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은 사실 희수가 매일 아침 차려내던 따뜻한 밥상, 정성껏 다려낸 셔츠, 그리고 그들의 오만을 묵묵히 받아주던 인내심 위에 간신히 서 있던 모래성이었다. 주인이 사라진 성은 무너지는 것이 당연했다. 희수는 안대를 쓰며 의자를 깊숙이 눕혔다. 8일간의 전쟁은 끝났다. 안녕, 나의 지옥. 잘 살아, 당신들끼리. 비행기는 구름 너머 단 한 번도 바닐라 향이 섞이지 않은 맑은 공기가 가득한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고 있었다. 희수의 입가에 비로소 계산되지 않은 가장 진실한 미소가 번졌다. 에필로그. 1년 뒤 외국의 한 조용한 해변 마을.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한국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커피 향을 즐기며 누구보다 자유롭게 웃는다고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완벽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다.